4장.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별.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외출했다가 밤늦게 돌아왔더니 누군가 현관문을 따고 집에 침입하려 했던 흔적이 있다. 전문가의 솜씨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좀도둑이라서 아무 집이나 되는 대로 노렸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자고 있는 동안 또 들어오면 어쩌지? 그 상상만으로도 조용하고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을 벌리며 불안이 먼저 침입한다. 불안한 마음은 익숙한 광경마저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 문득 모든 것이 묘하게 낯설어 보이면서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 자리를 옮겨 앉는다. 지금껏 굳건했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불면의 밤에 신경은 불안으로 요동치고 가장 가늘고 약하고 사소한 신경줄 하나가 가중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툭 끊어진다. 의연한 척 하지 말 걸 그랬다. 평생을 참 꼿꼿하게도 살았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 어쩌면 그러지 말 걸 그랬다. 한 번씩 느슨하게 풀어줄 걸 그랬다. 불안을 속에 품고 겉으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할 때 긴장한 신경은 더 팽팽해진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구석에서 또 하나의 신경줄이 툭 끊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간 속에서 닿고 해진다. 강했던 것들도 차츰 약해진다. 세월의 풍화를 견딜 수 있는 건 없다. 흐르는 것은 어디에도 오래 담아둘 수 없다. 생로병사의 이치를 몰랐던 것도 아니건만 늙는 건 서글프고 죽음은 언제나 황망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슬픔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오고 있으니 대비하라는 폭풍의 예보처럼 그 풍문을 전하기 위해 먼저 도착한 바람에 흔들리는 수면처럼 존재를 근심으로 주름지게 한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될 일이었다. 그걸 피해갔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결국은 어떤 대비도 소용없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굳어버린 육체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을 때, 뒤엉킨 머릿속에서 자꾸만 길을 잃어버릴 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 고통을 끝낼 수도 없을 때, 그때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필요하다. 내가 잃어버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되어줄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된 몸을 움직여주고 내가 잃어버린 생각을 읽어줄 사람. 마지막까지 가까스로 나일 수 있게 도와줄 사람.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날 누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줄 것인가? 누가 남아서 생의 마지막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통스런 싸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진 싸움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고통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게 하는 사랑, 힘겨운 고통을 견디게 하는 사랑, 그러나 삶이 순전히 피폐한 싸움뿐이라면 그 싸움을 그만둘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사랑.
이제 남편은 아침이면 머릿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카락이 쌓이듯 생명이 우수수 빠져나가는 아내의 몸을 보살핀다.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은 물론이고 들락날락하는 정신과 위축된 마음까지 보살핀다. 아무도 잘못한 게 없지만 서로에게 늘 미안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꺼내 보이며 확인시킨다. 서글프고 창피한 삶을 엎질러진 물처럼 허둥지둥 쓸어담는 나날이 계속된다. 그래도 남편은 꽤나 의연하게 버틴다. 크게 힘든 내색 없이 병든 아내의 곁을 지킨다. 먼 곳의 친지들은 아마도 안타까운 심정에 뭔가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라고 따져 묻지만 슬픔을 분리수거하듯 눈물을 흘리다 돌아가고 언제나 남는 건 부부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긴급 점검하듯 들이닥쳐 걱정과 우려를 쏟아내고는 편하게 또는 불편하게 자신들의 일상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가 패퇴하고 있는 저 고단한 전쟁터가 일상이다. 이제 그에게 다른 삶은 없다. 툭, 툭. 그러는 사이에도 이따금씩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내가 아프다는 외마디 외침 말고는 더 이상 조리 있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남편은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약속했던 암호를 떠올린다. 불행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을 남들 모르게 전하기로 했던 암호, 그리고 아내를 보내주기로 한다. 아내의 싸움을 끝내주기로 한다. 같이 지내던 방을 아내의 관으로 봉인하고 남편은 떠났다. 빈집에 슬픔을 남기고 불안은 사라졌다. 아무르 2012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인 조르주와 안느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런데 음악회에 다녀온 다음 날 안느가 이상 증세를 보이더니 성공률이 95%라는 수술이 잘못되어 몸이 마비되고 만다. 그리고 그때부터 몸이 굳어가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남편의 고단하고 애틋한 생활이 시작된다. 이 영화는 초반의 음악회 장면을 제외하면 두 사람의 집을 거의 떠나지 않는다. 건물의 복도가 그것도 남편의 꿈속에서 잠깐 등장하는 정도다. 하지만 단조롭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남편 역할의 장 루이 트레티냥은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82살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제목만이라도 알고 있는 남과 여라는 작품의 주인공이었다. 피아니스트인 알렉상드로 타로가 안네의 제자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역할로 출연한다. 감독 미카엘 하네케, 주연 장 루이 트레티냥, 엠마누엘 리바, 이자벨 위페르. 가족이라는 인연의 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다.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는 어느 탈주범이 인질에게 총을 겨눈 채 그 집의 창살 사이로 지리기듯 내뱉었던 이 말은 불공정한 세상의 서글픈 등식 하나를 너무나 간명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은 경악한 와중에도 그에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부자일수록 더 굳게 확신할 것 같은 이 말은 굶주린 좀도둑은 근엄하게 꾸짖으며 애누리 없이 죗값을 치르게 하면서도 많이 배운 덕에 크게 죄짓는 부자에게는 법조문의 맹점을 기필코 찾아서 적용해주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되새김질되고 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급기야 어느 판사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고 툭 터놓고 말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쩐지 조금 씁쓸해지면서 아무래도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는 소심하고 비굴한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이런 옛날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금은보화를 산더미처럼 쟁여두고도 속절없이 늙어가는 게 안타까웠는지 어느 날 종을 대동하고 선앙당 귀신을 찾아가 누구의 목숨 무게가 더 무거운지 달아봐달라고 부탁했단다. 제 딴엔 자기가 돈도 많고 지체도 높으니 목숨의 무게도 더 묵직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귀신은 저울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히 평평하다면서 목숨의 무게는 누구나 똑같다고 말했다. 의아한 부자는 목숨의 무게가 같다면 어째서 누구는 돈 많은 상전이 되고 누구는 그 밑에서 종살이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선앙당 귀신은 돈이 많으면 목숨의 무게도 더 나간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럼 어디 영감님 곳간에 가득한 재물로 목숨을 몇 근쯤 사서 저울에 올려놓아 보시라고 했다. 그러고는 업의 무게야말로 사람마다 다르니 어디 그거나 한번 재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착한 종이 쌓은 선업의 무게가 부자의 것보다 몇백 배는 더 나갔고 그걸 본 귀신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전생의 선업으로 대강 살아오셨겠으나 저 세상에서는 종과 위치가 뒤바뀌겠구려. 평생을 대면대면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음 생에도 자신과 한 가족이 되고 싶으냐고 묻는다. 아들과 아버지는 마크 트웨인이 전설보다 오래된 도시라고 했다는 바라나시에 와서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다. 힌두교도라면 일생에 한 번은 다녀간다는 대표적인 순례지인 이곳에서 아버지가 죽음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기서만 해탈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업을 모두 소멸하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해탈이다. 파도라고 생각했던 영혼은 생사의 굴레를 벗고 자유로워지면서 스스로 드넓은 바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데 아들이 보기엔 아버지가 아직 멀쩡하기만 하고 바라나시에 온 뒤로 오히려 더 활기가 넘친다. 그런데다가 왠지 자신이 저승사자라도 된 것 같아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두고 온 일도 걱정이 돼서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그러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아들은 속이 터진다. 어쩌다 말이 퉁명스럽게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에게 시간을 쏟고 온전히 집중하던 두 사람은 어느새 깊이 묻어뒀던 속내를 털어놓는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마음을 주고받는 텔레파시는 연마하기 힘든 능력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둘은 화해한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그렇다면 가족은 대체 얼마나 무겁거나 아름다운 인연의 결과물인 걸까? 전생에 지은 어떤 업의 결과로 한 가족이 되는 걸까? 선업의 결과일까? 혹시 그 반대일까? 복잡하고 어지러운 듯해도 인과의 법칙은 질서정연하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리고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다. 그러니 세상의 법망은 혹시 빠져나갔더라도 인과의 그물은 그럴 수 없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말해주듯이 내가 지은 업이 나를 만들고 내 우주를 구축한다. 현생에서 인과의 계산을 끝내지 못하고 전생과 내생을 끌어다가 2월에서 합을 맞추는 걸
정신승리쯤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업의 과보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없다. 곳간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러니 아무래도 가족에게 잘하면서 착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정신승리인 걸까? 바라나시 2016 삶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건 죽음뿐이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걸 죽음의 예지로 받아들이고는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아버지에게 그건 바라나시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는 아직 정정하기만 한데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죽으러 간다는 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아들이 그 길에 동행한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라나시의 호텔 셀베이션. 영화는 무겁거나 비장하지 않고 그야말로 겐지스 강물 흐르듯이 담담하게 그 과정을 그려낸다. 오히려 잔잔한 웃음을 안겨준다. 그리고 아버지는 직접 쓴 이런 부고를 남겨놓고 떠난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마음이 있는 곳이 진실, 나머지는 허상. 거울에 비친 부서진 허상을 보라. 마음에 귀 기울이고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라. 마음의 길로 자신을 인도하라.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그래야 마지막이 편할지니. 감독 슈브 하슈시 부티아니. 주연 아딜 후세인, 랄리트 벨.